아버지의 등을 밀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로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참아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여동 시인이 낭송하는 아버지 등을 밀며를 들으니 아버지 등짝에 그 새겨진 지게자국이 또 우리 마음을 또 먹먹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래에 나온 시집 붉은 빛이 여전합니까에는 지게체라는 시가 있는데 시와 함께 아버지 생에 대한 헌사 같은 그런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노래 공연입니다. 손택수 시인의 시 외딴산 등불 하나, 아내의 이름은 천리양이라는 시에 한보리님이 곡을 붙인 시노래입니다. 시야 풍경 탐소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 깊은 산속에 누가 혼자 들었나. 밤이면 어김없이 불이 켜진다. 불을 켜고 잠들지 못하는 나를 빤히 쳐다본다. 누군가의 불빛 때문에 눈을 뜨고 누군가의 불빛 때문에 왜 눈으로 하염없이 글썽이는 산. 그 옆에 가서 가만히 등불 하나 내걸고 감고 있는 산에 한쪽 눈마저 떠주고 싶다.
산속에 누가 혼자 들었나. 밤이면 어김없이 불이 켜진다. 불을 켜고 잠들지 못하는 나를 만히 쳐다본다. 누군가의 불빛 때문에 눈을 뜨고 누군가의 불빛 때문에 왜 눈으로 하염없이 글썽이는 산. 그 옆에 가서 가만히 등불 하나 내걸고 감고 있는 산에 한쪽 눈마저 떠주고 싶다. 그 옆에 가서 가만히 등불 하나 내걸고 감고 있는 산에 한쪽 눈마저 떠주고 싶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에다 노래 붙이는 그 일을 아주 오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로 만난 시인들만 해도 얼추 한 200분 되는 것 같아요. 시가 말랑말랑한 시도 있고요. 또 어려운 시도 있고, 어려운 걸 넘어서서 까다로운 시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쉽게 자빠져 주는 시들이 있습니다. 좀 음악 형식과 아주 잘 맞아 있으면 제가 아주 편하죠. 그냥 하루 저녁에도 그냥 막 너댓곡식도 쓰고 뭐 그렇게도 합니다. 이 손택수 시인은 저를 아주 골탕을 단단히 먹이는, 거의 3달 동안에 걸쳐서 제가 시집을 그 곡을 쓰는 과정을 잠깐 설명한다면, 먼저 한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번 다 읽습니다. 시집 전체를.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또 아주 깊이 읽어요. 한 편 한 편을 깊이 읽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시인의 생각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 시 세계관 같은 게 이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을 때는 관심을 둬야 될 시들을 집중적으로 또 읽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 또 한 달 정도를 가만 놔두면 제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숙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 손택수 시인의 시는 너무너무 좋아요, 시가. 근데 이게 왜 곡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를 아주 많이 골탕 먹였던 시인입니다. 이제 그 손택수 시인의 시 좋으신 건 알죠? 아주 아름답고. 손택수 시인의 시 중에서 저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 품에 와서 이렇게 딱 안기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가 있거든요.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그래서 아내의 이름은 천리양이라는 그 시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세상에 천리양이 있다는 것은 세상 모든 곳에 천리남은 거리가 있다는 거지. 한 집은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아내와 나 사이에도 천리는 있어. 등 돌리고 잠든 아내 고단한 숨소리를 듣는 밤, 방구석에 처박혀 핀 저의향, 너 서럽고 갸륵한 저의향. 향기가 천리를 간다는 것은 살을 부비면서도 건널 수 없는 거리가 있다는 거지. 내 숱한 거짓말에 짐짓 손가락 걸며 겨울을 건너가는 아내 때문이지. 천리 넘어 꽃망울 터지는 소리를 엿듣는 밤, 방구석에 처박혀 핀 천리향, 너 서럽고 갸륵한 천리향, 방구석에 처박혀 핀 천리향, 너 서럽고 갸륵한 천리향.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정식으로 또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선생님 근래에 아까도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많은 상을 받았는데 특별히 올해 또 그 곡성군에서 운영하는 조태일 기념사업과 함께 하고 있죠. 조태일 문학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고향에서 전라도에서 주는 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번 해주십시오. 뭐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고향에서 상을 주셔가지고 지금 얼떨떨하고 너무 감사하고 좀 염치가 없기도 하고요. 또 곡성은 올해 수제가 많았던 곳이라 그런 곳에서 또 이렇게 큰 상을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던지. 하여튼 제가 고향을 떠날 때 광주 고속을 타고 떠났는데 예전에는 그 광주 고속의 그 차 옆에 붙어 있던 아이콘이 거북이였습니다. 거북이, 그죠? 예. 그래서 아니 고속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거북이는 느린 거고. 그게 되게 제 마음속에는 일종의 아이러니처럼 그렇게 남아 있었는데, 이 거북이 등을 타고 이 고속의 문명의 시대를 통과해라는 뜻인가? 나는 언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나? 제가 그 어떤 버릇이 있냐면 프루스트의 그 잃어버린 그 시간을 찾아서에 보면 떠나온 그 수십 년 전 고향에 대한 기억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과자를 홍차에 이렇게 묻혀서 먹는데 갑자기 고향 생각이 확 나기 시작하죠. 잃어버렸던 시간을 찾게 됩니다. 떠나왔던 고향의 골목들, 기억들 다 생각나죠. 그래서 그게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어떤 계기가 되는데, 마들렌 과자라고 하죠. 감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문학에서는 감각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제가 그 4.3을 무대로 소설을 썼던 현경 선생님 그 지상의 숟가락 하나, 그 책을 제가 그 편집자로 있어서 편집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국방색의 공포 때문에 어린 시절 제주도에 온 그 국방색이 자기에게 너무 폭력적으로 남아 있어서
어린 시절 그 유년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런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보고 어릴 때 내가 좋아했던 감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그 4.3의 공포를 이겨서서 지상의 숟가락 하나를 쓸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고향에 대한 감각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뭐였냐면 영산강에서 놀다 보면 이렇게 무자맥질을 치다 보면 물이 코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코가 메워지죠. 그죠? 이 감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산에서 그 살 때 고향 생각이 나면 세숫대에 물을 받아 넣고 거기에 코를 박고 스포이드처럼 이렇게 물을 빨아들여 봤어요. 코끝으로. 그러면 코가 메워지죠. 그러면 영산강에 제가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아주 그 불쾌하면서도 저에게는 콧등을 찡하게 하는 그런 감각인데, 요즘은 뭐 담양에 가도 담양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이게 뭐 도시나 담양이나 별 차이가 없고, 아니 담양에 와도 내가 생각하는 고향이 없네 해서 담양의 모텔에 가서 모텔 화장실에서 이렇게 수돗물을 받아서 코로 이렇게 마셔봅니다. 그래서 코가 찡해지면 마치 고향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슬픔의 감각이죠. 근데 하여튼 이 감각을 갖게 되면 고향의 기억들이 저는 많이 떠오릅니다. 조태일 선생님 상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떠나온 곳,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볼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이 사실은 그 고향 담양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또 얘기 중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 선생님 시집이 한 5권 정도 나왔는데 제가 쭉 보니까 그 첫 시집부터 이번 시까지 어디에나 그 5권 시집 보면 고향 담양에 대한 이야기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객지에 있지만 그 고향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선생님한테 고향,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고향이 주는 의미는 뭘까, 이런 이야기를 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공간을, 문학하는 사람들은 공간을 장소로 막 바꾸는 사람들이거든요. 공간은 추상기호잖아요. 어떤 거냐면 전라남도 담양금, 담양읍, 뭐 봉산면, 강쟁리, 이게 이제 근대의 행정 지명이에요. 여기엔 제3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3의 이야기가 거기 없습니다. 그리고 1970년 몇 월 며칠 출생, 여기에도 제가 없어요. 이거는 근대적인 기호들이죠. 제3이 아니에요. 이력서 속에 우리가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학교를 뭐 어디 회사를 다녔다가 퇴사했다, 여기에도 자기 삶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삶만 있죠. 근데 우리는 공식적인 삶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비공식적인 삶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길거리에서 20대 때 마주친 어느 여인의 눈빛, 그 눈빛 하나가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력서에 기록 못하죠. 그게 더 중요한데 나한테. 그죠? 문학은 그런 이력서에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어떤 소설가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시간이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바래면 신화가 된다. 멋있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역사도 되지 못하고 신화도 되지 못한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그런 이력서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역사도 되지 못하고 신화도 되지 못하는 자잘한 우리들의 이야기, 노래, 이런 걸 담는 게 문학일 텐데, 근대적인 그 추상 기호들, 전라남도 무슨 군 무슨 읍, 1970년 몇 월 며칠 출생, 여기는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으로 바꿔주는 게 문학이 하는 일일 텐데요.
저에게 그 고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꼭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은 장소, 네, 그런 공간이죠. 그런 장소의 감각으로 마치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광주 고속의 그 고속의 속도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간이라는, 그 고향이라는 장소는 사실은 담양에만 있는 게 아니죠. 담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담양과 비슷한 풍경을 가진 곳, 그리고 담양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곳에는 담양이 있죠. 저에게 해남에도 있고 서울에 없을 바도 아닙니다. 제 유년 시절의 어른들은 거지가 오면 절대 먹던 밥 안 내놨거든요. 새밥 차려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지나가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인사할 줄 알았습니다. 거지한테. 아무리 가진 게 없고 해도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킬 줄 알았죠. 예, 경제적인 어떤 부라든지 지식의 어떤 높고 낮음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사람 평가하지 않죠. 가장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했죠. 그런 걸 넘어서서.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곳이면 저는 고향 같아요. 장소 같고. 그런 장소들, 고향들을 지켜야 되는데 근대 사회는 그런 장소들을 소비품으로 만듭니다. 소비품. 가령 집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죠. 상품. 거주하는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다 바뀌어버렸죠. 문학이 하는 역할은 그런 추상기호로 전락한 우리의 삶들을 다시 숨결이 있는 그런 육체, 장소로서 생각해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그 시를 읽으면 바로 그런 방금 이야기한 고향 정신이라고 할까? 그런 따뜻함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그 유명한 시들이 있는데 독자들이 또 감동을 많이 받는 시 중에는 아버지와 관련된 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시집에는 아빠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만 아버지의 등을 밀며라고 하는 시도 많이 낭송되고 있는데 근래에 나온 시집 중에 지게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시집 목련전자 시인의 말에 보니까 또 아버지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랬다. 시란 쓸모없는 짓이라고. 어느 날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기왕이면 시작했으니 최선을 다해보라고. 쓸모없는 짓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나의 슬픔이고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다. 이런 말을 시인 말에 덧붙이기도 했는데 보통 그 시인들 말 작가들 보면 어머니에 대한 또 일반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많이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아버님 이야기를 자주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 시인 우리 선생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함께 또 듣고 싶습니다. 다들 육친 생각하시면 가슴 찡한 게 있으시죠. 근데 가족에 관한 글을 쓴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일단 많이 울어야 됩니다. 가족 얘기를 쓰려면. 근데 그런 우는 과정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조금 이렇게 다독거림이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해요. 글 쓰는 의미 중에 하나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이렇게 떠나는 여행 같은 것인데 자기 자신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게 쉽지 정말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글쓰기는 그나마 그런 여행을 향한 출발 신호 같은 거에 될 수 있죠. 저는 가족이 그런 의미에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가족과 함께했던 삶을 살았으니까 처음 작가 생활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을 때 많은 동료 시인들이 그다음
90년대 후반은 세기말이어가지고 세기말에 관한 시를 막 쏟아내고 그럴 때였습니다. 프랑스의 세기말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뭐 랭보라든지 보들레르 같은 그런 세기말적인 그런 상징적이고 우울한 그런 시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런 시들을 읽으면서 오히려 저 자신을 좀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저다운 걸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무슨 뭐 이게 시를 공부해서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가족 얘기였어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건 뭘까? 저에게 조금이라도 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 뭘까? 글을 쓰다 보면 이 글이라는 놈이 언어가 허구잖아요. 언어가 허구다 보니까 이 허구 안에는 자꾸 거짓말을 하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부풀리고 더 아름답게 만들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런 속성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맞습니다. 저에게 이 허구라는 이 언어의 형식을 통해서 이 매개를 통해서 어떻게 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가족에 관한 시들이 많이 나왔고 그 중에도 저에게 가장 트라우마가 되는 유년 시절의 상처가 되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시를 쓰는지 죽을 때까지 시인들은 그 질문을 던질 텐데 왜 시를 썼는지 과거형으로 묻는다면 그런 상처와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년 시절에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가장 중요한 6살에서 9살, 10살 사이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이 3, 4년 사이에 모든 게 결정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근데 그 3, 4년 사이에 저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때의 그 결핍들 이게 나중에 이제 자라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게 원망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 20대 30대 초반까지 매우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냥 이게 뭐 가족이 아니고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뭐 그런 관계였습니다. 말이 아니었죠.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쓴 일기를 보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차마 이게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일기에 이렇게 남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네. 작가들이 시인들이 그 일상적으로 외면하고 싶은 외면하면 편하니까요. 외면하고 싶은 어떤 자기 트라우마를 향해서 자꾸 가게 하죠. 문학행위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자꾸 보게 합니다. 보면 고통스러운데 왜 그때 날 혼자 내버려 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그런 불편한 외면하고 싶은 마음의 어떤 풍경들 앞에 자꾸 자기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꼬인 어떤 지점들을 풀어나가게 하죠. 강남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이드 정신분석 연구소 소장님에게 제가 들었는데 이 소장님은 주로 이제 학생들, 강남에서 이렇게 다 부자들, 어머니 아버지가 다 부자들,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을 주로 상담하는 분인데 뭐 한번 상담할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 이렇답니다. 그 정도로 잘 돼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 학생들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학생들의 문제도 풀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의 경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문제는 우리 가족의 문제였고 그리고 이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아버지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1970년대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이렇게 옮겨간 이촌향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로 옮겨간 저희 세대 수많은 아버지들의 모습과 연결이 돼요. 희한하게.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 만나서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해보면 아버지 어머니 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의 아버지 어머니 상이라는 것이. 어머니는 늘 희생하고 있고 아버지는 늘 술주정을 하고 있거나 늘 피곤하거나 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게 이해가 됐어요. 제 가족의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한국 사회가 7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를 가동시키면서 도시로 고향을 떠나서 가족이 해체되어서 이동을 하였는데 그 아버지들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그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될 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연약한 사회의 세포 단위인 가족들이 다 짊어진 거죠. 우리나라 경제 개발은 국가 주도형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들이 주도한 겁니다. 이거요, 영국의 런던 경제대학교 박사 논문입니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봤더니 70년대 국가 주도형이 아니더라. 가장 연약한 사회 단위인 가족들이 희생하면서 가족들이 해체의 고통을 겪으면서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더라. 이거 영국에서 학위 논문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들이 당연히 그 고통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제 개인의 상처를 들여다보니까 이 개인의 상처가 저를 들여다보면서 제 가족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 시대가 걸어온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그런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에게 상처는 부처이기도 하다. 건방지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처는 나를 들여다보면서 너를 이해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거울이기도 하다. 근데 이 상처를 마주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근데 작가들은 그 어려운 일을 그래도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이 작가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얘기들을, 이 부끄러운 얘기들을 용기 있게 하는구나.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주죠.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것이 문학은 허구니까. 어차피 허구니까. 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문학은 허구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또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고 치유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한국 사회 전체에 근대화를 살아온 아버지들의 한 전형으로서 아버지 이야기가 또 많은 독자들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플로어 계시는 우리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중에 한두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멀리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고 또 해남에 대한 지극한 감정, 그리고 이제 해남 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시 중에 오래전에 읽은 게 가슴에 김칫국이 떨어져서 이렇게 숙였는데 다른 사람이 상대가 보고 인사를 하더라. 그게 결국은 더 겸손해야지 하다, 그런 뜻이었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흰 와이셔츠가 아니라 검은 와이셔츠를 입으셨었다고 그게 쓰셨던데, 그래 그 겸손하고 어떤 시인들을 되게 만나면, 문학하신 분들을 만나면, 인문학자들을 만나면 첫째가 겸손하신 것 같아요. 예모나 말씀하신 거나. 그래서 그 겸손함과 시 작법이나 시의 흐름, 시와의 어떤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진짜 이렇게 겸손해야 뭐가 보이고,
겸손해야 뭐가 생각나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사실은 이게 시인들을 만나면 실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하고 시인이 너무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독자들이 실망도 많이 하죠. 네. 저는 그냥 작품을 좀 작품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경계에 가면 이제 시와 시인이 좀 일치가 되어가는 그런 지점이 있겠죠.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길들여 보려고 언어를 통해서나마 길들여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일 텐데 저는 제 시하고 제가 일치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삶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부끄럽고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노력은 해보는 거죠. 글을 쓰는 그 시간이나마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글 쓰는 순간이나마 그런 생각을 한번 하는 겁니다. 대체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여하튼 그래서 시인은 시를 많이 써야 됩니다. 시를 자주 쓰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를 잘 쓰는 것보다 가능한 자주 쓰자. 매일같이 쓰자. 가능한 시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자. 그러면 조금 더 그 부끄러움이라도 잃지 않을 테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그 시를 쓰는 방식은 결코 겸손하지 않고요. 오만불손하게 짝이 없습니다. 시를 쓰는 그 순간은 제가 그냥 우주의 신입니다. 우주의 신. 그래서 제가 중심이 되어서 정말 제가 천지인 것처럼 제 자신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쓰죠. 근데 깨어나서 보면 아니죠. 그래서 끝없이 저는 퇴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집에 실린 시들이 발표작하고 같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계속 뜯어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끝없이 퇴고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난 정말 재주가 없어. 진짜 이 재주가 없는 놈이 왜 하필 이 길에 들어서서 이 곤욕을 치르나. 퇴고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썼던 것이 퇴고를 하다 보면 불만스러워지고 또 퇴고를 하면 또 불만스러워지거든요. 계속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자기 자신을 검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퇴고의 힘이에요. 사람들은 퇴고가 글쓰기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퇴고는 처음과 끝을 관료하는 정신입니다. 이건 하나의 미학입니다. 글쓰기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퇴고를 많이 하는 시인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끝없이 점검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퇴고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좀 많이 거치시면 저절로 겸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글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 손택 선생의 겸손의 말이었습니다마는 많은 문학인들 중에서 그 자기 삶과 문학을 일치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뭐 김남주 시인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경우이기도 한데 현역의 시인 작가 중에 손택 시인도 삶의 품성이라든가 시가 너무나 닮아가는 훌륭한 시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반갑습니다. 강연 아주 잘 들었고요. 완벽한 강연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수업을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어떻게 완벽하게 강연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는 일단 거기 말씀하신 내용이 완전하게 소화되고 완전하게 내 것화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상화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 번 강연 들으면서 불만과 그 다음에 뭐가 뭔지 모르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하다 뭐 미진하다 이런 것이 남는 많은 경우에 그냥 자기가 심지어는 소화도 안 된 것을 마구 쏟아내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우리가 배웠던 교육학, 철학 뭐 이런 걸 수업했던 심리학 했던 교수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90% 이상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연에 연단에 서가지고 다 수업하고 강연하고 다 그랬다고 저는 심하게 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참 훌륭하시다. 안전하게 소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긍정적이고 다른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자면 너무 안전하게 틈새가 없는 것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구멍이 있지? 어디가 구멍이 있을 텐데 구멍이 없어서 사람은 힘들거나 불편한 건 아닐까? 혹은 이 강의는 전체적으로 완벽해서 여백이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강의에 대한 제 느낌이었고요. 또 어느 평에서 선생님 작품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서정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듣는 것만큼 뭐 높은 경지가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저는 그런 평가를 얻으면서 기존의 서정시가 받는 뭐라고 해야 되나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디서 본 것 같은 이런 데서 일정하게 벗어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의 삶과 지나온 과정들에 대하여 적어도 세상에 대해 자기 공간에 대해 솔직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인 본인이 느끼기 아니라 이제 화두로 혹은 그 주제로서 새로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죠. 시인이 좀 이렇게 여백이 있어야죠. 빈틈이 있어야 되는데 제 강의 그 빈틈들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면서 저는 한다고 했는데 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역시 규명창다운 그런 감상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은 이게 학교에서 우리가 최소 고등학교까지 12년 정도 이렇게 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아까 선생님 그 나무의 수사 그 모의고사에 올해 나와가지고 예. 어떤 직구준 선생님이 그 시험 감독 들어가셨다가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풀어봐라고 저한테 보내와서 저도 봤습니다. 풀어봤는데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저도 틀렸습니다. 그 시가 왜 그러냐면요. 그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시는 의미화할 수 있는 영토하고요. 의미화할 수 없는 영토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주로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의미하는 바는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질문 방식이. 그러니까 학생들은 시에서 예술작품에서 의미를 찾게 훈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훈련되다 보면 이게 내면화되어서 야 그게 의미가 뭐냐 이게 일상적으로 입에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항상 뜻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뜻에 포박된 그런 삶을 살게도 됩니다. 그게 좀 굉장히 무서운 건데 사실은 우리가 별 뜻이 없이 그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 가장 자기가 자기다울 수도 있고 뭔가 의미 없이 이렇게 있는 시간들이 가장 자기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항상 의미, 이해 뭐 이런 걸 주제 뭐 이런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의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의미 바깥에 있어요. 울림,
울림, 떨림, 소리, 이해되지 않는 어떤 분위기, 그 시인만이 고유하게 뿜어내는 어떤 아우라, 이거 의미화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게 같이 있어요, 시는. 보통 산문은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산문은 의미화가 더 중시되죠. 그죠?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주제, 의미 이런 게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시는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상하는 게 좀 약하죠. 그래서 저는 시를 정말 감상하고 싶으면 일단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몸이 먼저 떨리게, 가슴이 먼저 떨리게, 뇌를 먼저 떨게 하지 마시고 가슴이 먼저 떨리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가진 힘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시라는 장르죠. 예, 선생님 질문 가운데 일정 부분은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리면서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문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뭐 아까 강연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도 문학, 특히 그 중에 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시를 쓰려고 하신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시를 감상하시는 분들도요. 어쨌든 시는 많이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읽는 것. 그래서 오늘 계기로 우리 손택수 선생님 시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하나씩 보는 정도가 아니라 시집, 그리고 어떤 좀 좋은 손택수 시인이 좋다 그러면 첫 시집부터 마지막 현재 나온 시집까지를 전체 읽어서 전장을 읽어야만이 현재 이 시가 어떻게 변화갖고 또 아까 말한 그런 울림도 훨씬 울림통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 자기가 좋아하는 시인이 생기면 첫 시집부터 전체를 구해서 다시, 그러면 그 성장해가는, 시인은 성장해가는 정신세계라든가 문학적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깊이도 가져진 것 같아요. 그런 독서도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준비된 시간이 돼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먼 길 바쁘신데도 오셔서 좋은 강의해 주신 손택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